안녕하세요. 세상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우당탕탕 세상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일본 여대생이 한국 남자를 만나고 이것에 푹 빠지게 된 사연인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유명한 대학교인 도쿄여자 대학에 다니는 하루카라고 해요. 저희 학교는 일본의 명문대학이자 역사가 가장 오래된 여자대학으로 참 자랑스러운 학교예요. 제 어머니와 언니도 도쿄여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도 이곳을 동경하게 되었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대학 입시로 힘들 때마다 도쿄여대를 다니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일본인의 50% 정도만 대학에 진학하기 때문에 입시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천만에요. 한국과는 조금 다른 형태겠지만 오히려 심각할 정도예요. 일본에서는 이를 수험 지옥이라고 말해요. 일본은 대학에 가려는 사람이 대학 수에 비해 적기 때문에 모두가 수험 지옥을 겪지는 않지만 소위 상류대학에 가려면 경쟁이 아주 치열하거든요. 일본은 한두 살 때부터 입시를 준비할 정도로 한국에 비해 훨씬 치열하지만 해외에서는 한국의 사교육에 대해서만 언급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아마 일본이 한국과는 다르게 조용하게 진행되고 체제가 정형화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수험 기간 동안 힘들었지만 명문여대에 입학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에 그것 하나로 버텼고, 결국 좋은 성적을 얻어서 소원을 이룰 수 있었죠. 부모님과 일가 친척들도 모두 축하해 주시고 기뻐해 주셨답니다. 대학교에 오고 나니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했고, 고등학교 때와는 조금 달라서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애를 먹기도 했지만,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며 지냈어요. 부모님께서 왜 그렇게 대학교만 가면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하셨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했달까요? 이렇게만 말하면 제가 완전 범생이에 공부벌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저에게는 좋아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K-팝과 드라마를 정말 좋아해요. 어렸을 때 내 사랑 내 곁에라는 드라마를 보고 한국 문화에 푹 빠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한국의 음악 K-팝이나 한식에 대한 관심도 엄청 높아졌어요. 제가 대학 전공을 국제사회학으로 결정한 것도 한일 관계에 대한 지식을 쌓고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었거든요. 또 저는 외모를 꾸미는 것도 좋아해서 K-팝 아이돌처럼 예쁜 옷을 입고 노래를 부르며 춤추는 사람이 되고 싶은 꿈을 가졌던 적도 있었지만 부모님께서 일단은 학생의 본분을 다 해야 한다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교 가고 난 뒤에 도전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에 열심히 공부하는 길을 택했고, 지금은 꿈꾸던 대학인 오크리츠 대학교를 다니며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대학 생활에 점차 적응해 나갈 쯤이었어요. 여전히 한류의 인기는 식을 줄 몰랐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한국 문화에 대해 모르면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고 할까요? 유행에 뒤처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대학거리도 찾을 겸 예전부터 좋아하던 K-팝을 다시 찾아서 듣고 요즘 인기 많은 한국 드라마도 찾아보기 시작했더니 예전처럼 다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배우고 싶어 했던 한국어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던 차에 같은 과의 단짝 친구 나나미가 평소 한국에 관심이 많던 저에게 언어교환 모임을 추천해줬어요. 그렇게 저는 나나미의 권유로 언어교환 모임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한국인과 언어교환을 하는 모임을 그리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어요. 일본의 10대, 20대들은 어플리케이션이나 모임을 통해서 한국인과 만나 언어교환을 많이들 하고 있었거든요. 일본에는 한국에서 공부를 하러 교환학생으로 오거나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아주 많았거든요. 저는 미디어로만 한국을 접해봤을 뿐이지 실제로 한국을 가거나 한국인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긴장도 되고 한편으로는 많이 설렜어요. 저는 처음 만나는 한국 사람들에게 좋은 첫인상을 주고 싶은 마음에 예쁜 옷도 골라 입고 정성 들여 화장을 하고 언어 교환 모임에 나갔어요. 시부야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해서 늦지 않게 가기 위해 서둘렀는데 다행히 늦지 않고 때맞춰 도착했고 거기서 제 나이 또래의 한국인 일본인들을 만났어요. 모임은 주 1회로 정해져 있고 주마다 파트너를 돌아가며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제 첫 파트너는 저보다 3살 많은 한국인 남자였는데 저는 그를 보자마자 충격에 휩싸였지 뭐예요. 아니, 목소리는 부드러운 저음인데다가 한국 남자들은 모두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체격도 일본 남자와는 다르게 다부지고 훤칠한 거예요. 남자인데 피부는 어찌 그리 매끄러운지 웬만한 일본 여자들 피부 저리 가라더라고요. TV에서 보는 연예인들만 잘생기고 예쁜 줄 알았는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꾸미는데 관심이 많고 잘 가꾼다는 걸 그 남자를 보고 알게 되었죠. 안녕 하루카. 예쁜 원피스 입고 왔네? 너랑 참 잘 어울린다. 그는 한국어를 못하는 저를 배려해주면서
천천히 그리고 친절하게 대화를 이끌어줬어요. 어떡하죠? 저 처음 만난 그 남자에게 반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모임에서 만나서 즐겁게 대화를 했고, 메신저 아이디를 교환하면서 모임이 없는 날도 그와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점점 그 횟수가 늘면서 모임 이외에 따로 둘만 만나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덕분에 기본적인 일상 한국어 회화를 어렵지 않게 구사하는 수준까지 올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밤늦게 연락이 왔어요. 하루카 내일 시간 되니? 내일 저녁 7시쯤 시부야 공원 입구에서 만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그를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에 갔는데 이게 웬걸요? 그가 꽃다발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어요. 널 좋아해. 처음 봤을 때부터 내게 끌렸어. 우리 정식으로 만나보지 않을래? 하지만 기쁜 마음도 잠시 걱정이 앞섰어요. 그는 한국 사람인데 언제까지 일본에 머물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서로 떨어지게 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했어요. 제 어두운 표정을 보고 마음을 읽었는지 그가 양팔로 저를 꽉 끌어안으며 널 슬프게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그의 넓은 가슴에 안겨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정식으로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그가 한국에 갈 날은 정해져 있었기에 같이 있을 때 후회를 남기지 말자면서 둘이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았고, 일본 국내 여행도 많이 다녔어요. 부모님께 외박을 허락받고 처음 그와 1박 2일 여행을 갔던 날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정말 너무 황홀했어요. 한국 남자는 어떻게 하면 여자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는지 잘 알고 있고 참 다정하고 섬세한 것 같아요. 왜 여자들끼리 남자친구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한국 남자친구는 확실히 일본 남자들과는 모든 면에서 다르고 뛰어나요. 우선 일본 남자들은 보통 연락을 자주 하지 않고 자주 만나지도 않아요.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제 남자친구는 달랐어요. 항상 아침 저녁으로 연락해주고 사소한 일상도 공유해주는 모습이 나를 많이 신경 써주는 것 같아 참 좋더라고요. 저는 점점 그에게 빠져들게 되었어요. 하지만 행복한 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결국 그날이 오고야 말았죠. 그가 한국에 돌아가야 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됐고, 그가 한국으로 돌아갈 때 웃으면서 보내주고 싶었는데 막상 그게 쉽지 않았어요. 남자친구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매일 울면서 밤을 지새기 일쑤였거든요.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그와 일본에서의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포옹을 하는데 그렇게 펑펑 운 건 살면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와 영영 헤어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였어요. 매일 같이 보던 남자친구를 한국으로 떠나보내고 혼자 일본에 남겨진 기분이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심정이었죠. 매일 영상통화를 했지만 얼굴만 보면 눈물이 터져나왔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생기를 점점 잃는 모습에 부모님도 마음 아파하셨어요. 남자친구의 다정하고 따뜻한 품이 그리워서 매일매일을 힘겹게 보내고 있던 중에 부모님께서 제게 한국행을 권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교환학생을 신청해서 한국에서 학업을 잇는 게 어떻겠냐고요. 아마 한국 남자친구를 그리워하며 힘들어하는 대학생 딸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죠. 그리고 저를 살리기 위해 그런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알아보게 되었고, 이화여대로 교환학생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 그런 제안을 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직도 남자친구를 그리워하며 울면서 지냈을 텐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부푼 마음을 안고 한국으로 향했고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남자친구와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와보고 싶었던 한국에 와서 공부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였죠. 남자친구는 일이 있고 저도 학업을 소홀히 할 수 없었기에 저희는 매일 볼 수는 없었지만 틈틈이 데이트를 했어요. 한국은 즐길 거리도 많고 맛있는 음식도 많아서 뭘 해도 즐거워요. 특히 서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 중 하나이면서 현대와 고전이 잘 어우러져 있어서 참 좋았어요. 저는 강남 같은 번화가에서 하는 데이트도 좋아하지만 인사동에서 남자친구와 한복을 빌려 입고 경복궁을 갔던 날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고운 빛깔 예쁜 옷감에 한복을 골라 입고 경복궁을 거니는데 외국인들이 저희에게 다가와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일본인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닌 일본 사람이라고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하며 한복이 너무 예쁘고 멋지다면서 함께 사진을 찍자고 했어요. 한국인도 아닌데 괜히 기분이 좋고 뿌듯한 거 있죠. 옛날 한국인들은 이렇게 우아하고 기품이 넘치는 옷을 매일 입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한국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일본에도 기모노가 있긴 하지만 한복을 볼 때처럼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한국에서 한국인 남자친구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중 남자친구가 곧 있을 제 생일을 기념해서 여행을 제안했어요. 저는 1월이 생일인데 마침 그때는 방학이니까 잘 됐다 싶어서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남자친구는 스키장이 어떻냐며 강원도에서 스키도 타고 동해 바다도 보고 오자고 말이에요. 스키장과 바다. 생각만 해도 너무 멋지고 낭만적인데요. 스키장도 알아보고 그 주변에 괜찮은 숙소를 찾는데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저희는 자동차가 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거나 렌트카를 빌렸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겨울인데다가 짐도 많아서 차를 빌리자고 하는 남자친구에게 선뜻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전에 일본에서 갔던 가족여행에서 렌트카를 빌렸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일정이 다 꼬이고 애를 먹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의 기억이 너무 좋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고 남자친구는 특유의 자상한 말투로 저를 안심시켰어요. 그렇게 제 생일이 되었고 부푼 마음을 안고 예정대로 강원도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요. 남자친구가 예약해둔 렌트카를 타고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길에 올랐어요. 눈이 쌓인 설산을 사이에 둔 도로를 가로지르는데 외국인인 저에게는 그것마저 너무 아름답게 보였어요. 인터넷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강원도의 매력 중 하나가 자연경관이라고 했는데 서울 도심과는 색다른 풍경에 푹 빠지게 됐어요. 첫날은 속초로 가서 맛있는 강원도 음식도 먹고 속초 바다도 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해돋이를 볼 계획이었죠. 속초에서 먹었던 제일 기억에 남는 음식은 감자옹심이었는데 매운 것을 못 먹는 저에게는 부드럽고 깊은 맛의 국물과 쫀득쫀득 탱글탱글한 옹심이가 입맛에 딱이더라고요. 일본의 떡과 비슷하지만 식감이 완전히 달라서 처음에는 조금 거부감이 들었는데 먹다 보니 왜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지 알겠더라고요. 이번 여행에서 새로운 한식도 많이 먹고 마치 내가 현지인이 된 것 같은 기분도 들었죠. 해가 지기 전에 속초의 수욕장을 들러서 해변을 걷고 이 소중한 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서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그리고 해수욕장 입구에 대관람차가 있는데 관람차를 타고 남자친구와 오붓한 시간을 보냈어요. 예쁜 풍경 앞에 관람차 안에 이렇게 멋진 남자친구와 단둘이 있다니. 설레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느새 제 양볼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이 순간이 꿈만 같았고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남자친구와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고 겨울 바다를 걷자니 너무 추워서 빨리 숙소로 가기 위해 차에 탔는데 이게 웬걸. 제가 경악한 사건은 이때 발생하고 말았어요.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 당황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잘 움직였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자동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운전면허도 없고 차는 대중교통 아니면 아버지가 운전하실 때 말고는 타본 적이 없을 정도예요. 이때 시간은 늦은 밤이었고 저는 불안감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오늘 밤은 이대로 숙소에 들어가지 못하겠구나. 근데 너무 추운데 차에서 하룻밤을 어떻게 지새우지? 하필 차는 왜 고장이 났을까? 이대로 차를 두고 간다 하면 내일은 어떻게 차를 가져가서 고칠 수 있을까? 하면서 여러 생각들이 머리를 스쳤어요. 예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가족여행에서 렌트카를 빌렸을 때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저희 가족은 온천을 참 좋아해요. 와카야마 현에 위치한 시라야마는 오사카에서 조금 떨어진 곳인데 온천이 굉장히 유명해요. 남서부 끝에 위치해 있어서 바다가 맞닿아 있는데 바다를 바라보며 하는 온천은 정말 환상적이에요. 그리고 료칸과 리조트가 모여 있어서 관광하고 휴식을 취하기에도 딱이거든요. 아흔에 가까우신 할머니를 모시고 가게 되어서 큰 차를 렌트했었는데 시라야마에 도착하고 얼마 되지 않아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자동차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오고 시동이 켜지지 않으니 저희 모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제 얘기를 들은 한국 분들은 렌트카 업체에 연락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일본은 그렇게 모든 일이 쉽게 해결되는 곳이 아니에요. 저녁 시간이라 렌터카 사업소는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는 게 문제였죠. 한국 사람들은 다들 놀랄 거예요. 일본은 저녁 7시, 8시만 되어도 웬만한 가게들이 문을 닫는 경우가 흔하고요. 번화가라고 하더라도 빨리 문을 닫는 곳이 많거든요. 한국처럼 마트나 가게들이 밤 12시까지 열려 있거나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오픈을 늦게까지 해야 하는 가게가 아니라면요. 한국처럼 편리한 나라에서 산다면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여행 일정이 꼬이는 것도 난감한데 가장 큰 문제는 당장 차가 움직이지 않아서 숙소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저희는 나이 드신 할머니를 모시고 있잖아요.
렌트카 영업소는 오사카에 있어서 당장 가볼 수도 없고 말이에요. 결국 주변에 영업을 하고 있는 자동차 정비소를 어렵게 찾아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할머니께서도 오랜 시간 기다리시느라 아주 힘들어하셔서 가족들 모두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터지니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자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생일 기념 여행을 와서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날리다니 나중에 제 생일을 떠올리면 이 악몽 같은 순간이 계속 떠오를 것 같은 거예요. 제 표정이 어두워지자 남자친구는 걱정하는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바로 어디론가 연락을 하는 거예요. 렌트카 어플리케이션에 고장 접수를 한다나요? 아니, 그렇게 하면 우리 차를 고치러 와주기라도 한다는 거야? 순간 저는 벙쪘죠. 담당자에게 연락이 와서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까운 렌트카 지점에서 저희 차를 대체해줄 다른 렌트카를 몰고 와서 바꿔준다는 게 아니겠어요? 일본에서 평생 살았던 저는 이 상황이 신기하고 믿기지가 않았어요. 일본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대부분이 아날로그 형식이라서 휴대폰으로 모든 걸 해결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처럼 교통카드나 휴대폰만 가지고 다니면서 버스나 택시를 타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현금을 무조건 들고 다녀야 해요. 거의 모든 결제가 현금을 사용하는 비중이 80%일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 늦은 시간에 차를 고쳐주러 온다고 해도 놀라울 텐데 아예 다른 차로 바꿔주겠다고 하니 충격적으로 놀라운 상황인 거죠. 다시 한번 한국의 합리적이고 편리한 시스템에 감탄을 하는 사건이었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숙소를 찾아갔어요. 힘들고 지쳤지만 큰 문제 없이 숙소까지 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1월 날씨가 얼마나 추웠겠어요. 밖에서 추위에 떨다가 실내로 들어갔는데 훈훈한 온기가 방 전체에서 느껴졌는데 바닥에 발을 디디니 발끝부터 뜨끈뜨끈함이 전해져 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살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바로 이 온돌인데요. 일본은 지진이 잦은 나라라서 건축 방식이나 자재 자체가 한국이랑 다르고 추운 겨울에는 옷을 껴입고 있어도 너무너무 춥거든요. 그래서 모든 가정에 난방기구가 꼭 있는데요. 코타츠라고 해서 일본식 난방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 주변에 이불이 둘러있고 그 안에서 온풍이 나오는 방식이죠. 그리고 등유난로를 틀어놓는데요. 기름을 계속 보충해줘야 하는 데다가 뜨거운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엄청 건조해요. 그리고 한국의 온돌처럼 바닥이 따뜻하진 않고 공기만 데우기 때문에 무릎 아래부터는 엄청 추워요. 또 등유가 떨어지면 안 되니 직접 가서 사와야 하는데 등유가 저렴하다고 하지만 추운 겨울 눈까지 오는 날 등유 가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 가정집에 보면 유카담보라고 바닥 난방이 되는 집들이 있는데 바닥이 따뜻해지는 방식이 아니라 방바닥 구석에 환풍기 구멍처럼 생긴 곳에서 뜨거운 바람을 내보내 공기를 덮이는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온돌만큼 따뜻하게 지내려면 전기요금이 엄청 비싸게 나오기 때문에 엄두가 나질 않거든요. 일본에서는 난방비로 전기요금이 가장 비싸답니다. 겨울에 일본 집은 집 밖보다 집안이 더 춥다는 말이 있는데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런데 한국은 보일러만 가동하면 바닥부터 공간 자체가 아주 따뜻하잖아요. 조금 과장한다면 일본에 온돌이 있었다면 제가 한국에 오지 않았을지도 모를 정도로 온돌은 세계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생각해요. 온돌을 너무 사랑하는 저를 위해 남자친구가 온돌방이 있는 숙소를 예약해뒀고 저는 그곳에서 추운 겨울 바람에 얼었던 몸과 마음을 녹일 수 있었어요. 한국 사람은 뜨끈한 바닥에 누워있거나 찜질방 같은 곳을 가면 몸을 지진다고 표현한다고 배웠는데 이제는 저도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게 되었지 뭐예요. 지짐이처럼 바닥에 딱 붙어있는 제 모습에 완전 찰떡인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남자친구 때문에 한국을 오게 되었지만 한국에서 지내면서 한국의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일본과 한국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잖아요.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으면서도 정말 모든 것이 다른 것 같아요. 일본에만 있었다면 한국의 편리한 시스템들, 다양한 문화, 맛있는 한식, 빵빵한 와이파이, 24시간 배달 등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넘치는 좋은 점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을 거라 생각하니 끔찍해요. 다시는 한국을 몰랐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거예요. 가장 좋은 건 한국인들의 자상하고 따뜻한 정이 아닐까 생각해요. 사실 한국인들에게 일본은 적대심이 들 수밖에 없는 나라일 텐데 일본인인 저를 차별하지 않고 친근감 있게 대해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포용력이 강하고 신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를 차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받아준 대한민국에게 우당탕탕 세상 이야기를 통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앞으로도 한국을 사랑하며 한국에서 오래 행복하게 지낼 거예요. 네, 한국을 사랑하는 하루카 씨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